쪼만한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본색. 반갑습니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입시계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입시 본색 꾸며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시 본색의 주제남이신 우리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입시 본색의 주제남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2월 들어서 분주하게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뭐 매주 보지만 워낙 이게 사안들이 좀 이슈다 보니까 네. 뭐 반가움 뒤로 하고 오늘 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역할을 네, 좀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늘 반가운 분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는 냉철한 분석으로 또 정확한 입시 정보 전달해 주시는 우리 오정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종원 평가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바쁘신 중인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또 우리 자연계의 수험생들이 나와주셔서 어려운 발걸음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목이 잠기네, 목이 잠기네. 요즘 보통 입시 업체들이 네. 지금 다 설명회만 맞아요. 분주히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아마 오늘도 저 멀리 지방까지 가셨다가 네.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도 설명이지만 또 선생님 또 워낙 유명하시고 또 상담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목이 네네.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또 뜨거워지시면 예, 또 진행이 잘 되면 목이 풀릴 겁니다. 네. 진행이 잘 되면 진행을 잘해야 된다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정호 선생님 우리가 모셨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 29일이면 2019학년도 대입의 최종 강문이라고 하는 정시 원서 접수 마지막이죠. 시작이 네네. 됩니다. 입시본색에서 준비한 주제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시 본색의 주제는요. 네. 대입은 전략 2019 자연계열 정시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문계열 정시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정시 전략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 그다음에 또 오정원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성공적인 입시 전략에서 자연계열을 위한 최고의 팁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상대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과제에서는 1대1 상담 위주의 네. 학생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서 2주에 걸쳐서 자세히 다뤄보고 있는 정시 전략, 뭐 지난주 인문계였고요. 네. 또 자연계 학생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원서 접수 전에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저희들이 좀 말씀을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분이 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오정훈 선생님이 오셔서 좋은 내용들 아마 같이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시본색 시작해 보겠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입시본색이 입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자, 선생님, 올해 정시는 진짜 국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배제하고 말할 수가 없는데, 뭐, 인문계열 학생들은 당연히 국어 비중이 높게 반영되니까, 그 자체로도 변별력이 있는데, 사실 자연계 학생들한테도 국어가 갖는 의미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웠었기 때문에, 네.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릴 게, 정말 자연계 학생들이 정시 지원에서 국어의 영향력이 클 거냐, 또 동시에, 반영 비율상 또 국어를 높게 반영하는 대학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울러서 선생님께서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연계열 경우에서는 네. 수학 반영력이 제일 큰 편이죠. 그죠? 그쵸. 그다음에 과학 탐구, 그다음에 국어 영역이었는데 보통 영어가 절대평가 빠지면서 그 세계 영역 반영에서 수학 영역이 이제 높게 반영될 때는 40% 전후 반영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국어 영역이어도 낮추어서 반영돼서 쳐도 한 20% 정도는 최소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반영 비율은 그래요. 네. 근데 올해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면 이미 다 알다시피 네. 국어 변별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점수 1점 차에 대해서 네. 국어는 1점 차가 되고요. 네. 수학은 이에 0.8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예. 수학 높은 반응 비율 고려한다 하더라도 네. 국어 성적을 잘 본 학생이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과는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이과 자연계 학생들도 올해만큼은 네. 국어의 변별력이 커져서 네. 상당히 주목한 상태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계 상위권 중에서 수학이 92점이 아니어서 1등급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틀려갖고 88점인데 국어가 상당히 높은 1등급이다.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이게 상쇄할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을 지나갈 때 통상 수학은 통상 3등급 정도 또는 뭐
그 정도 나오면 좀 힘든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예외적입니다. 그죠? 국어가 상당히 높은 등급의 표준 점수를 받았으면 네. 수학은 3등급 정도 받아도 네. 크게 이제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었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과탐에서도 보통은 1, 2등급 대인데 상위권 학생들 중에 3등급으로 미끄러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지구과학이 그렇다거나 아니면 생명과학이 그렇다거나. 네. 근데 이제 국어가 1등급일 때 그 모든 걸 또 이렇게 덮어서 뒤집을 수 있는 예, 거죠. 표준 점수.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건 국어, 수학, 탐구 이걸 갖다가 이제 세 개 영역으로 보고 합산한 단순 점수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배치표를 보거나 또 이제 뭐 모의 지원 서비스 같은 거요. 뭐 이런 걸 해보는데 일단 국어의 비중이 일단은 변별력 자체로도 높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어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나눴는데 국어 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역대 최고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내 점수가 이 집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세 개의 지표가 나오잖아요. 표준 네. 점수 100분위, 그다음에 등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한 40여 개 정도 대학이고, 네.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한 110여 개 정도 되고, 네. 등급을 반영한 대학이 한 1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얼핏 보면은 100분위, 그러니까 100분위는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점수가 전체 100분위에서 어디 위치하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면은 내 100분위가 100인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표준 점수를 반영한 대학이 40여 개 정도 대학밖에 안 되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 40여 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어에서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가 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이 될 거라고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네. 또 비율 면에서 30% 이상 반영하는 네. 상위권 대학은 서울대, 네. 고려대, 서강대 예. 네. 뭐 이런 주요대학 대학들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근데 실제로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의 한 문제 정도나 과학의 한 등급 정도를 상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율이 더 높다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어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크다 보니까 네. 어쨌든 올해 어려워진 국어 시험에서 네. 잘 본 학생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사실은 학생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국어를 좀 못 봤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제 또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 대한 보완도 가능하니까 네. 이걸 약간 이제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한 학생은 잘한 대로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는 게 맞고 네네. 중위권에서도 보니까 뭐 숙명여대 통계학과라든지 뭐 가톨릭대라든지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보통 30% 이상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국어의 비중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이런 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정훈 선생님 잘 아실 텐데 총점의 동점자 대비 본인의 국어 성적이 평균보다 높다. 이러면 이제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온서를 써라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게 영어로 절대평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동점자 대비 자기 점수가 어디 위치했느냐 이걸 또 학생들이 많이 안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실 이제 수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은 또 은근히 또 자기가 잘 본 영역을 또 비율이 낮아갖고 네. 실제 또 그 애매하게 또 그런 선택할 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 자기가 잘 본 성적을 잘 받아준 대학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 지원하다 보면 그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네. 자기가 실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자기 반영 비율이 좀 낮게 반영된다고 하면 네. 조금 이제 자기 점수를 좀 낮추어서 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방식을 다 혼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딱 정시 지원의 또 합격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비중이 근데 당연히 높죠. 높죠. 보통, 예. 그래서 이 높은 대학 수학하고 과학 탐구에 먼저 질문드릴게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을 몇 가지 좀 찝어준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떤 네, 자연계 상관없거든요. 특성상 네네. 수학과학의 월등히 높으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그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이 와중에서 조금 더 고민될 학생들이 네. 수학은 나영받는데 과탐을 또 지정한 대학에 가는 경우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이제 뭐 혹시 이제 자연계열로 시험 보지 않은 그 수학 나영과 사회 탐구 본 학생들이 네. 또 어떤 식으로 네네. 또 교차 지원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또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많이 반영한다 치면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 과학을 많이 반영하니까 네. 그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형에 대한 허용 여부죠. 예. 나영, 가용 허용 여부, 네. 사과탕 허용 여부 등 또 가산점에 대한 비율 정도 이걸 모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보면 이제 서울권 상위권 대학에서는 성균관대, 네, 중앙대가 맞습니다. 수학을 40% 이상 반영하는 네네. 거고 또 한양대도 네. 수학을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어가 조금 모자란데 수학을 좀 잘 봤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학을 극대화해서 반영하는 대학에 우선순위를 두고
뭐 가나다군에서 1개 정도는 적정돼.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짤 때, 특히 정시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가나다 모두 나이 조건에 다 이치 맞게 다 유리한 대학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지원 원칙을 정해서 올해 꼭 합격해야 되겠다. 또는 뭐 2개 정도는 합격을 좀 기대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반영 비율, 수학과학에서의 좀 비중이 높은 대학을 찾아가는 게 맞고, 지금 오정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이제 그 가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나형을 같이 반영하는데 우리 그 윤시영 선생님이 가나형 같이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이 대표적인데요. 네네. 뭐 서울에서 네.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뭐 가형을 지정하지 않고 뭐 나형을 반영해 주는데 이제 가나형 같이 오니까 네네.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또는 과학탐구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몇 개 대학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대학들이 이제 인문 자연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시대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 왜냐하면 네. 요즘 융합 복합 학문들이 상당히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교육과정, 고등학교에서 인문 자연을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해서 네. 서로 교차 지원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계열 학문을 이수하는,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문계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 수학, 이 나형하고 네. 가형의 차이를 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수학 나형으로 자연계를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수학 가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여러 개 네.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강원대 같은 경우는 15% 정도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네. 뭐 인천대도 15%, 네. 명지대나 뭐 성신여대 이런 데도 한 10% 정도 가산점을 두고 있고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보통 한 10%에서 5% 정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정시에서 뭐 1, 2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니까 우리 네. 학생들이 이 실제로 이 그 배치 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만 놓고 기계적으로 보고 아 내가 여기에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가산점까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가나형 반영하는 대학들은 뭐 강원대 얘기하셨는데 전체학과를 해주는 대학도 있고 강원대처럼 건축학과만 해주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학과를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네. 대학이 가나형을 같이 반영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전략적으로 보면 가형을 마지막까지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가장 나이스한 대학은 수학 가형 지정, 그다음에 과탐 지정. 이게 그렇죠. 이제 경쟁률이 낮기 경쟁률이 때문에 줄어드는 제일 거죠. 중요한 네네. 거고, 혹시 수학은 가나형을 열었지만 과학을 지정할 거야 이러면 이과생들만 20만 명 정도 오니까 좀 그 다음 차선이죠. 근데 이제 뭐 네. 마지막 전략은 가나형 오픈하고 사회과학까지 오픈했을 때 네. 아마 가산점 계산은 특히 표준 점수에서 가산점 그러면 100점대 이상에서 가산점이니까 10%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100분위에서 중위권 80점대 가산점 그러면 8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오정훈 쌤한테 여쭤볼 거는 이제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서강대학교의 전 계열 교차 지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구분을 두지 않고, 물론 이제 어렵게 공부한 수학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 10%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자연계 수험생들 중에서 이번에 수학 가형의 표준점수 만점이 뭐 133점, 뭐 나형은 139점 이 정도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면 10% 가산점 노리고 문과로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이런 현상 아마 역사상 역사상. 처음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과 학생이 문과로 네. 교차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혜택까지 줍니다. 네. 가양 가산점 10%까지. 네. 이 경우는 거의 없는 예여서 네. 이번에 처음 네. 어떻게 이룰지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133점이 최고점 표준 점수고 대략 120점대 표준 점수를 받은 수학과 학생들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요. 120점이면 10%가 되면 얼마입니까? 12점. 12점이잖아요. 네. 12점은 상당히 높은 엄청 점수를 높아요.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의 경우에서 물론 이제 자연계열 입시전략이지만 자연계열 학생들 가운데 서강대만큼은 네. 거꾸로 문과로 이과 학생들이 거꾸로 교차 지원해서 네. 가는 학생들이 제법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이에 대한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교차를 해서 문과로 지원하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이 네네. 또 인문계에서 그 과를 노리고 오는 인문계 지존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론 이 가산점은 내가 계산해서 가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배치표는 뭐 그런 걸 다 예측해서 점수를 배치해 놓은 게 아니니까 네.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까 지금 잠깐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간다.
그럼 선호학과가 있고 비선호학과는 분명히 나눠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공대 쪽에 그 성향을 갖는 학생들이니까 네. 경상계열로 문해를 가겠죠. 경영경제. 네, 거기 수학도 하고 우리 수학 자신 있게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경영경제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서강대도 기본적인 점수대가 있으니까 네. 뭐 아무나 네. 막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대체로 수학 가용 120점대의 표준 점수 가진 학생들 네. 여기 플러스 알파가 또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경쟁대학에 비해서 뭐죠 서강대는 탐구를. 가탐 과정 비중이 네. 낮았습니다. 탐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의 대학들은 2, 3, 2, 3 해갖고 보통 맞아요. 수학과 가탐 비중이 30% 이상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연계열에서 서강대만큼은 그동안 그 가탐 비중이 작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탐을 좀 못 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었는데 이번 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탐을 상대적으로 좀 못 봤는데 수학 가용 적정 정도 봤습니다. 그죠? 네. 이 학생들이 당장 이제 그 서성한 그 학생들 선호도기 중에 그쪽 네. 쓰기에는 어려운 네. 이공계 쓰기 어려운 학생들이 네. 거꾸로 이제 서강대 경상계열을 노려서 그렇죠. 쓸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사회과학 계열의 뭐 미디어 커뮤니티 이쪽도 거기 미디어 뭐 쪽도 많이 학생들을 또 선호하니까 그러니까요. 가볼 수 있겠죠. 뭐 자연계가 인문이나 어문, 영미 쪽 이런 거는 아마 어문계열은 좀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업무계열 싫어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네, 이건 또 업무계열 문과 뺀 학생. 나머지 사과대, 경상계열, 경영경제 네. 이쪽은 많이 지원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서강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에 대한 진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학생들의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공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생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의 학생이 아니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인문 자연을 나누고 고등학교 과정을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분명히 인문 관련된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인문계열이라고 보여졌던 부분들,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네.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 이 기술과학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강대가 모든 학문의 기본은 수학이다. 이런 관점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수학의 특히 기초 대학 수학 능력으로 중요한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인문 영역에 있어서의 앞으로 미래의 공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시사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이 고려됐을 때 학생들이 아까 오종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터무니없이 인문지존들이 있는 뭐 그런 완전히 뭐 언어나 이런 부분을 당장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주의점은 이제 실제로 점수를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고 지원할 필요는 근데 있어.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서강대가 저희 자연계 또는 상위권에서는 빅 이슈가 되는 게 국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뭐 과학기술 지문이 있는 바람에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자연계가 조금 더 유리했었다. 이제 국어 1교시가 그랬고 수학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92점이 득점이 안 됐어도 88점 그렇게 받을 수 이렇게 있죠. 받은 학생이 가산점을 주면은 나영으로 가면은 92점대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과학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100으로 환산했을 때 100% 기준에 18.7%밖에 반영을 안 해주니까 자연계 상위권에서는 과학을 가장 적게 반영하는 대학이 서강대거든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가지고 가군에서 서강대를 안정적으로 좀 내려다보면서 나군의 연고대를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네, 나군으로 이동 흐름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그게 자충수가 돼가지고요. 또 서강대 안에서 자폭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면 조금 더 저희가 유출해보면 이런 유출은 가능합니다. 보통 네. 서경이라고 보통 그렇죠. 경이라는 대학들이 가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고대하고의 뭐죠? 그 복수 지원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추가가 나오는 상황이 거의 뭐 통상 두 바퀴 학생들 표현한 대로 2회전, 3회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과 출신의 학생들이 서강대 교육을 붙게 되면 나군에서는 그 정도 이상 대학 붙기가 쉽지 않다면 그건 그냥 붙박이죠. 그냥 맞아요. 안 빠져나가는 거죠. 아마 그런 변수도 올해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이 가군에다 서강대 안정으로 도모하고 나군의 연고대를 지르는 지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상향 지원하는 뭐 이런 카드들을 전략상 꾸밀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수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도 있고 모의 지원을 통해서 동점대 비슷한 성적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봐라. 그러니까 서강대 초반 경쟁률, 첫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저녁. 이런 어떤 세 번의 경쟁률과 마지막 직전 경쟁률을 딱 보면 전년 대비했을 때 더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좀
유심 좀 봐야 될 대학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뭐 서강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까 교차 지원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의학 계열에 관심 갖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정 선생님 여기서도 좀 말씀이 필요한데. 정시 모집에 대해서 의학계열 정시가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증가했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십시오. 의전에서 학부로 바뀌는 관계로 네. 그죠? 2019 정시에서 네. 정원내 기준으로 따지면 의대가 1,096명, 치대 245명, 네. 항해대 322명에서 네. 대략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한 수십 명 이상 그렇죠. 증가했습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의학 계열의 문호가 넓어졌으니까 그만큼 네. 대학들에게 조금 더 수려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워낙 의대라든지 의학계열 선호가 크기 때문에 네. 점수대가 뭐 하락하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맞아요. 뭐 한 1, 2점 약간 정도만 있을 것 같고 네. 여전히 이제 높은 점수를 높은 합격선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학학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서울대부터 연고대 쭉 쓰는 공대 지원자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군별 이동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학 계열에서 모집 단위를 변경한 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아주대가 그렇죠. 그러나? 아주대가 이제 네. 소위 다군 황태자 자리에서 네. 가군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대가 다 포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앙대, 경희대가 이제 네. 그동안 서울권 대학들 가운데서는 네. 거의 2파전 양상이었죠. 네. 서울대 쓰지 않은 상황이면 주로 이제 중앙대, 경희대를 가군 써놓고 나서 맞아요. 나군의 주요 네. 의대를 쓰는 식이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중앙대, 경희대, 네. 아주대가 껴서 중경화로 좀 사문화돼서 분산될 수 있는 네. 이런 요건이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공립대 중에서는 충북대도 예, 군을 옮겼죠. 종전 가군에서 나군 옮겼죠. 그러니까 이제 네. 충청권 소재 대학들 중에서 의학계열 지망자는 네. 예를 들면 이제 가군의 중남대, 네. 나군의 충북대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좀 높아졌죠. 예.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군의 아주대가 항제 자리를 놓고 가군을 와버렸어요. 그럼 다군에서 버티고 있는 대학들의 컷이 높아지겠다. 그렇죠. 그 정도의 순천향대, 인하대가 네. 예전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제주대가 의전에서 학부 선발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맞아요. 관계로 분산이 되겠다. 조금 분산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이 됩니다. 순천향대 네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는데요. 그래서 순천향대가 이제 일단 네. 가나형도 허용하고 어쨌든 가양 가산점 일단 쳐더라도 맞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국어 변별력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그 교차에서 가산점의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자연계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군을 버리는 전략, 조금 던진다, 뭐 이런 아니면 내가 노림수를 가지고 좀 추합을 노려본다 이러면서 순대를 많이 쓰거든. 아니, 순대라고 그랬을 수한데 우리가 보통 약칭으로 네네. 약칭으로 네네. 네네. 아니 연세대를 연대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좀 어감이 그래요. 일단 순천향대를 좀 많이 지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다가 왜 항제 자리를 버리고 가군으로 왔을까? 뭐 네.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시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그래도 드는데. 아주대가 이제 네. 수도권 그 메이저 의대로서 그 네. 자기 네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옮긴 것을 보고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지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구를 쓸 수 없는 그 투과목 네네. 지원자가 아닌 학생들은 네네. 상당히 좀 선택 폭이 좀 좁았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한 선택지가 늘어났으니까 네. 좀 더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좀 수월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작년이나 그 전년도 경쟁률을 보면은 네. 의대 경쟁률뿐만이 아니라 치의학과 그다음에 수의대까지 그러니까 특히 의학 계열의 전공이나 진로가 뚜렷한 이런 대학의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학생들의 그 선호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수요도 앞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네. 다들 이제 나이 들어서 아프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도 관점에서 아파요. 보면은 네. 이 아주대가 굳이 그 다군에서 네. 황제 자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가군에서 이제 다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수한 학생들 모집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의학 계열에 대한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다라는 네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취업 관련돼서 특히 자연계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오정훈 선생님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경쟁률이 좀 정시에서 높아지는 자연계과 대표적으로 어떤 과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연계 정시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보통 수시로 가면은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어느 네네네. 직종에 인기가 있다 하면 그 경쟁률이 쭉 오르는데 네. 정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정시는 붙는 게 중요하니까 네. 뭐 이과가 뭐 전망이 좋다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 붙기 위주로 합격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보건계열이 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보건계열. 네. 그리고 이제 군으로 보면 이제 특히 상위권 대학은 다군이 당연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시대의 인기 척도를 알려고 하면 정시에서 경쟁률은 크게 네네. 청구 안 될 것 같고요. 네. 수시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역시 인기 직종, 인기 학과 군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알고 싶으면 수시 경쟁률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시는 네. 그냥 그 정시의 특성상 학교 위주로만 지원한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건계열의 인기가 좀 더 있는 편이다. 네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그 같습니다. 면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보건계열 중에서도 요즘 들어와서 이제 소위 의공이라고 그러죠. 성균관대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수대가 이제 좀 뭐랄까요 메이저과는 쓰기 어려울 때 그럼 이제 중위권과나 중하위권과로 내려가면 이제 고려대에서도 바이오의공 뭐 이런 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연세대 온주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서울권의 중위권 대학에 그냥 뭐 노말한 과를 가느냐 아니면 취업 이유를 좀 졸업 이유를 네네네. 생각해서 이제 간다 그러면 이런 쪽도 괜찮은 거. 저기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들을 많이 거론하지만 네. 특히 이과 학생들 취업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흔히 이제 화학기,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이쪽은 워낙 그 사회 나와서 기본 기업에서 기본 주축들로 이루어진 과학이기 때문에 네. 이쪽 네. 과들은 꼭 뭐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어도 지방권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의 전망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공학과가 인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네. 토대가 되는 그런 학과들도 아마 지원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수시 전형 때 보면 학생들이 그 심리학과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자본의 흐름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았는데 정시는 이제 작년 경쟁률을 보면 예를 들면 중앙대 ICT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이루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고 다군에 있어서 또 네, 것도 그런 면도 있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간호나 이런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첨단 그 기술 관련된 네, 학과들이 네. 상당 부분 높은 반면에 네. 오종훈 선생님 아까 정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비인기 학과가 있거든요. 이게 네. 계속해서 경기 안 좋은 건축이라든지 조선의학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뭐 이런 순수과학 뭐 이런 쪽은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서는 이상적인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네네. 우리 윤시혁 선생님이 이제 항상 그 아무래도 공교육 쪽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한테 이게 좀 메시지 있는 시그널을 많이 주시는데 정시원 수습사 하다 보면 자꾸 점수에 갇혀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을 보다 보면 이제 대학만 우선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학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네.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이과는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과 이름은 비슷비슷한데 컴퓨터 공학 있고 컴퓨터 정보공학 있고 뭐 기계공학 있고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드시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그 교과 과정 1학년부터 네네네. 4학년까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통 그 인문계열 학과들은요, 보통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본인 평소 관심 없었어도 보통 시작할 때 소크라테스를 만나거든요. 그럼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좀 네네. 지나면 어렵네. 이렇게 되는데 네. 보통 자연계열 특히 어떤 특화된 전공을 하는 학과들은 처음에 가면 이게 뭔 소린가 뭐 이렇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뭐 어떤 기초 수학이라든지 네네. 어떤 기초 물리 이런 것들 자체 접근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 일단은 학교만 가보자.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복수 전공을 하겠다. 네.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그 계획에 첫 단추도 못 끼우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학생들 상당 많죠.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잘 버텨낸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은 이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삶의 상당 기간을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가 여전히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인생의 거의 한 페이지 정도를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공부를 네. 계속 하면서 어렵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정하는 것보다 저는 여전히 경쟁률보다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요즘은 학과의 4년 과정에서 어떤 걸 과목을 배우는 게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의 뭐 주요 저서라든지 네네. 아니면 주요 이론이라는 주요 소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이 학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일을 충분히 높인 상태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다만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에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시지만.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교 생활을 보다 보면 아마 네. 대학 네네. 교수님들이라든지 그쪽 관계자분들 말씀드리는데 네. 대학 1, 2학년들은 수시파가 상당히 월등하게 활동을 많이 한대요. 수시파가. 잘하고 잘하고. 좀 잘하고. 근데 그 다음에 정시파가 은근히 기다렸다가 네. 3, 4학년 이후에 또 잘 전공 들어가면. 전공 들어가면 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결정이라는 것이
많이 알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실 네.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응하다 보면 네. 잘 갈 수 있고 오히려 또 이렇게 실수로 또 잘못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자기 길일 수도 있고. 전화해보게 돼서. 어쨌든 이제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네네. 알아보시는데 네. 어떤 현재 정시의 그 상황상 네. 미처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네. 일단 결정되고 합격이 결정되고 나서 네. 그 다음 또 충분히 알아봐서 네. 적응해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훈 선생님한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여학생들의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하여대, 숙명여대 아니면 성신, 서울, 동덕, 덕성 6개 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수학 가양을 지정하는 대학이 이하여대, 숙명여대. 나머지는 이제 가나양을 해주면서 가산점을 주는데 그 배치표 작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도수분포라고 할 때 여학생들의 92점까지는 몇 명이냐? 보통 이제 남녀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그래서 하는데. 합산하죠. 예. 근데 배치표 작업할 때는 글쎄 여학생들은 이 정도 맞았을 것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걸 배치를 해버리면 이해대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학생들 입장에서 쓸 때 원서를 쓸 때 실제로 그 수학의 도수분포 이런 거 감안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네. 보시죠. 보통 이제 명문여대죠, 그죠? 이대나 숙대는 어느 정도 가형이나 같음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크게 어떤 그 교차에 대한 그 복잡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숙대 네네. 일부학과는 뭐 문이과 따로 뽑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의료학과나 뭐 이런 데.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근데 이제 성신여대나 동덕, 덕성으로 가면 서울대 가면 네. 좀 복잡해져요. 가나형 허용하고 네. 사과탕 허용하니까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통상적인 합격자 점수보다는 높아진다고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의 예전에 합격 결과도 참고해야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수학 가형 과탐 기준에서의 합격선보다는 통상 저희 저 느낌으로 보면 한 5점, 10점 정도 올라간다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인기학과인 컴퓨터학과 이런 종류로 가면 더더욱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이제 문과학생들이 문과학생들이 많이 네. 좋아하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가형 가산점을 준다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형 가산점이 100분이든 평균 점수든 5% 이하로 가면 네. 준하면 아예 한마디로. 맞아요. 수학 가형 정말 어려운 과목에서 이제 그 힘들게 공부했는데도 그 점수 따기가 나형이 그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네. 5% 이하는 그냥 나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과탐 경우에도 과탐의 가산점이 뭐 대략 것도 뭐 3% 이하의 경우에는 큰 의미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가형 가산점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거의 20% 이상 줘야 되고요. 네. 100분위 기준으로 봐도 15%, 10% 이상 줘야 돼요. 네네. 과탐도 적어도 5% 줘야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형 기준에서 뭐 만회율 10%, 5% 이하, 과탐 기준에서 3% 이하 주는 경우는 나형에 대한 또 이제 사탐에 대한 교차 지원에 충분히 또 허용 가능한 치료 보고 그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실 선생님 제가 추가 질문 드릴 게 하나가 네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야 지금 상위권에서 오늘 우리가 충분하게 전략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중하위권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3, 4, 5등급이죠. 네. 이 경우에는 정말 대학 위주의 판단이어야 될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 네네. 남들이 잘 전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뭐 2030년에 이르러서는 소멸될 직업이 대단히 많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뭐 미래학자들의 예측보다 뭐 미래에는 직업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다 놀고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거 편집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렇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다 저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정치권에 나올 사람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원서를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자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정보에 귀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좀 부정적인 결과, 여기는 아무리 두드려보고 아무리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내가 쓸 곳이 하나도 없네라는 네. 중에 누군가 너도 가능한데라고 네. 하면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런 데 가서 그걸 맹신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수준을 이해하고 나서 원서를 쓰면 네. 이 가나다구는 어디를 치면서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3번의 기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는데 요행을 바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네. 이 통계의 결과가 정규 분포 상태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어떤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서 어떤 예측을 이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적절한 지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모두를 다 잔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한 개 정도는 분명하게 내가 반영 비율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가산점을 따져봤을 때, 네네. 그 다음에 군을 이동하는 경향을 따져봤을 때 여기가 점수가 몇 점 정도 올라간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를 지원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경험을 해야 저는 다음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이제부터 기억을 했으면 아마 좋겠어요. 그 중위권 그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보통 네네. 게임은 이렇습니다. 그 전반전, 마라톤 하프 타임 뛸 때는 열심히 상위권 학생들이 열심히 뛰면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상위권 학생들이 어디 가는구나 하면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다. 이게 네. 정리가 돼요. 왜냐면 네네. 상위권에서 어쨌든 흐름이 정리가 되어야지 네. 그 다음 중위권, 중하위권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보면 거의 이제 지금 이 시점이겠죠. 학생들이 네네. 지금 보는 이런 시점 네. 정도에서 보고 이 학생이 요 정도까지 쓰는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모의지원도 해보면 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이제 특정 영역을 버리게 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서울의 이제 중심대학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보면 수학 50이고 그다음에 영어를 20 반영하는데 나머지 30을 갖다가 국어하고 탐구 중에 못한 걸 버리거든요. 네. 또 가천대 같은 경우도 택 3,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서 못한 거 아예 버리게 하니까 이런 특이한 사연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옆에 군으로 이동 흐름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은 그냥 합격이 도모가 되면 여기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사연, 4개 영역을 네네.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을 반영하는 데서는 추가 합격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에 대한 표현도 중요하고요. 또 더더욱 중요한 건 합격 선을 네. 어떻게 정했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특기 영역이고 선택해서 반영하다 보면 높아지죠. 통상적인 점수가 네네. 원래 이제 상위 원래 3개 반영하고 2개 반영하면 점수가 일단 일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네. 통상적으로 5점이 올라갈 거가 10점 올라간다. 그러니까 항상 그건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값이 배치표 점수라든지 학교 계측에서 예상하는 점수보다 훨씬 훨씬 높아져요. 올라가죠. 왜냐면 이제 그 특이하게 맞은 학생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학생도 말씀하신 맞아요. 붙박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안 빠져나가고 그 학생들이 항상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내 점수가 특이하게 반영했을 때 확 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내가 어려워요. 불리하다 보고서 그 지원 전략을 짜는데 아마 참고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점수가 아무리 5점 이상, 10점 이상 낮아도 네. 그런 전략을 쓸 때는 여기는 소신이다. 사양 안정이 아니다. 따라서 2개에서 하나 정도는 더 적정 대학을 생각하는 방법도 그래야 될 모색해야 돼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그냥 나는 올해 재수를 감안하고 올렸을 거야. 소위 말하는 이제 우주 상향인데요. 그럴 땐 뭐 아시다시피 오정 선생님 뭐 항상 말씀하시지만 4개를 다 반영하고 소위 말하는 변수가 없는. 그러니까 조건값이 까다로울수록 상향 지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유리한 걸 따지면 마음 비우는 거죠. 마음을 비워서 네. 정말 그 알파고의 그 임의로 가는 식으로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거 사실은 네. 정말 그냥 지르는 마음 비우고 지를 때 경우고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교육적인 자리이고 또 입시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합격자 평균형 기준으로 쓰셔라. 그럼. 거기서 조금 2, 3점 모자라게 쓰는 것도 네. 항상 소신 지원이다. 이렇게 보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3개를 반영하거나 2개를 반영하는 특정한 어떤 모집 방법에서는 상향이 아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는 눌러앉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오히려 4개 영역을 다 요구하고 그런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적을 수도 있다. 특별히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2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한 과목 반영 대학은 진짜 탐구 지존들이 하나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상향은 오히려 2과목 반영하는 제가 이제 담임할 때도 꼭 네. 그 1학년 때 담임하고 3학년 때 담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네.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한 과목만 공부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네. 시험 기간에 항상 한 과목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국어입니다. 그럼 국어를 정말 잘 봐요. 나머지는 다 못 봐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러더니 3학년 때도 그러더니 수능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대학 지원을 할 때 실제로 원 썼을 때 그런 특수한 대학,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본 시험에 이 과목을 적합한 아주 많이 보는 대학을 골라가지고 진학을 했는데 합격하고 났더니 대부분 다 그런 친구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추가 합격을 위한 또 마지막 모색도 할 텐데 올해는 또 주요 대학별로 또 과 단위로 학과 모집 단위별로 모집군이 이동된 대학들도 있거든요. 아까 뭐 아주대 의예과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런 대학들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 전년도의 추가 합격 번호가 올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의미가 없죠, 사실.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그 변화 내용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정시 원서 영역은 사실 6교시로서의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아직은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자기 분석도 하시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극대화할 수 있는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오종호 선생님 그리고 윤시tek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는 쌤들의 리얼리티 토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